북한군이 러시아와 연합을 했다고 세계대전이 다시 일어나는 거야? 러시아 군대 사이에 북한군이 연합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에 BBC의 저명한 여기자가 모스크바로 날아갔습니다. 탈영한 북한군의 위협에 목숨을 걸고 취재를 한 여기자는 신변의 위기에 처해 급히 모스크바를 탈출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긴급 사연을 보냈는데요. 어떤 충격적인 내용일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자베스 해밀턴입니다. BBC의 유망한 신진기자로 현재 국제뉴스 부서에서 일하고 있어요.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 바로 BBC에 입사했죠. 제 기사는 항상 날카로운 통찰력과 균형 잡힌 시각으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복잡한 국제 정세를 쉽게 풀어내는 능력은 선배 기자들도 인정할 정도예요. 그리고 오늘 제가 전하려는 이야기는 제 커리어의 시작점, 바로 캠브리지 대학 시절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캠브리지의 가을은 언제나 아름답지만 그때의 가을은 특별했어요. 국제관계학을 공부하기 위해 입학한 저는 세계 각국에서 온 학생들과 어울리며 새로운 세상을 만나고 있었죠. 그 중에서도 한국에서 온 유학생들과의 만남은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제 룸메이트였던 지원이를 처음 만났을 때 저는 그녀의 밝은 미소와 유창한 영어에 놀랐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원이에요. 엘리자베스 맞죠? 지원의 친근한 인사에 저는 순간 긴장이 풀렸습니다. 지원이와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점점 더 궁금해졌어요. 그녀는 열정적으로 한국의 문화, 음식, 그리고 최근의 경제 발전에 대해 이야기했죠. 특히 한국의 빠른 성장 속도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흥미로웠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박현우라는 또 다른 한국 학생과 알게 되었습니다. 현우는 제가 듣는 동아시아의 국제관계 수업에서 만난 친구였죠. 그는 항상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며 교수님을 당황시키곤 했어요. 엘리자베스, 너는 어떻게 생각해? 한반도의 통일이 동북아시아의 세력, 균형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현우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때까지 저는 한반도의 상황에 대해 깊이 생각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글쎄 아직 잘 모르겠어. 하지만 내 질문 덕분에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제 대답에 현우는 이해한다는 듯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후로 저는 한국에 대해 더 많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에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책을 찾아 읽었고 인터넷으로 한국 뉴스를 찾아보기도 했죠. 점점 더 이 작지만 역동적인 나라에 빠져들어갔어요. 지원이와 현우는 제 호기심을 반갑게 여겼죠. 그들은 저에게 한국 음식을 소개해 주었고 때로는 직접 요리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처음 먹어본 김치는 너무 맵고 신선한 맛이었지만 곧 그 독특한 맛에 빠져들었어요. 불고기의 달콤한 맛은 정말 잊을 수 없었죠. 그리고 음식뿐만 아니라 한국의 대중문화도 저를 사로잡았어요. 현우가 들려준 K-팝 음악은 신선하고 에너지 넘쳤어요. 한국 아이돌들은 저에게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한국 문화가 점점 더 좋아지면서 저는 한국어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한글의 과학적인 구조에 놀랐고 존댓말과 반말의 개념도 흥미로웠습니다. 그렇게 대학 생활이 흘러가면서 저는 한국과 더욱 깊은 인연을 맺게 되었어요. 한국 학생회의 행사에 참여하기도 하고 한국 영화 상영회에도 자주 갔죠.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을 보고 난 후에는 밤새도록 그 영화에 대해 토론했던 기억이 나요. 한국 문화에 깊이 빠져들면서 저는 제 안에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을 느꼈어요. 이전에는 단순히 서구적 시각으로만 세상을 바라보았다면 이제는 동아시아의 관점에서도 세계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죠. 이런 경험 이후에 제가 국제뉴스를 다루는 기자가 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졸업을 앞두고 저는 한국에 대한 제 관심과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했어요. 그때 우연히 BBC의 인턴십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국제뉴스 부서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저는 주저없이 지원했고 운 좋게도 한 번에 합격을 했습니다. BBC에서 일하면서 저는 제 한국에 대한 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어요. 한국 관련 뉴스를 다룰 때마다 제 경험과 이해를 바탕으로 더 깊이 있는 분석을 제공할 수 있었죠. 동료들과 상사들은 제 독특한 시각을 높이 평가했어요. 엘리자베스, 내가 한국에 대해 이렇게 잘 알고 있는 줄 몰랐어. 앞으로 동아시아 관련 뉴스는 내가 맡아줬으면 좋겠어. 선배 기자의 이 말은 제게 큰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점차 동아시아 전문 기자로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그리고 북한에 대한 뉴스도 자주 다루게 되었죠. 특히 북한 관련 뉴스를 다룰 때마다 저는 한반도의 복잡한 상황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곧 엄청난 사건의 한가운데로 뛰어들게 될 거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사건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거라는 것도 말이에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고 BBC는 특파원을 모스크바로 파견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그 특파원으로 제가 선택되었죠. 처음에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전쟁 지역으로 가는 것이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제 커리어에 큰 도약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흥분되기도 했어요. 모스크바로 떠나기 전 저는 한국 친구들과 만났어요. 지원이와 현우는 제 안전을 걱정하면서도
제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해 주었습니다. 엘리자베스, 내가 자랑스러워. 꼭 좋은 소식 들려줘. 지원의 말에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조심해야 해. 하지만 내가 잘 해낼 거라 믿어. 현우의 말에 저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비행기에 오르면서도 저는 이 여정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시작된 제 커리어가 이제는 세계적인 분쟁의 현장으로 저를 이끌고 있었죠. 모스크바행 비행기 안에서 저는 제가 앞으로 마주하게 될 도전들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전쟁의 참상을 직접 목격하고 그것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책임감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바로 제가 꿈꿔왔던 일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진실을 파헤치고 그것을 세상에 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저널리스트로서의 제 사명이니까요. 비행기가 모스크바에 가까워질수록 제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기대가 교차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겪게 될 일들이, 제가 만나게 될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정말 궁금하고 긴장됐어요. 그 이야기들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 그 가능성에 가슴이 뛰었죠. 모스크바의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도모데도보 국제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저는 이곳이 제가 알던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곳이라는 걸 직감했어요. 공항 곳곳에 배치된 군인들의 모습에서 긴장감이 느껴졌고 사람들의 표정은 어둡고 경계심 가득해 보였어요. BBC 특파원 엘리자베스 해밀턴입니다. 입국 심사대에서 제 신분을 밝히자 담당 직원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꽤 오랜 시간 신문을 받은 후에야 겨우 입국 허가를 받을 수 있었어요. 이것이 제가 앞으로 마주하게 될 현실의 시작이라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호텔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모스크바의 풍경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웅장한 건물들과 넓은 도로, 그리고 곳곳에 보이는 러시아의 상징들. 하지만 그 화려한 외관 뒤에 숨겨진 긴장감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호텔에 도착해 짐을 풀고 나서 저는 곧바로 현지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BBC 모스크바 지국의 동료들과 연락을 취했죠. 그들의 브리핑을 통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현재 상황과 러시아 내부의 분위기를 대략적으로나마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해밀턴 씨, 여기서 취재하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정부의 감시가 심하고 사람들도 외국 기자들을 경계해요. 선배 기자의 조언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어려움이 저를 더욱 자극하기도 했죠. 진실을 파헤치는 것, 그것이 바로 저널리스트의 사명이니까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취재를 시작했어요. 거리로 나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전쟁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들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을 아꼈어요. 누군가 듣고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죠. 그런 와중에 우연히 한 카페에서 들은 대화가 제 주의를 끌었어요. 옆 테이블에 앉은 두 남자가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우연히 북한이라는 단어가 귀에 들어왔거든요. 들리는 소문으로는 북한군이 우리 편으로 참전했대. 우크라이나 전선에 수천 명이 배치됐다더라. 말도 안 돼. 그게 사실이라면 대단한 뉴스 아닌가? 신 목소리 낮춰. 이런 얘기 들리면 안 돼.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어요. 북한군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다고? 이건 정말 엄청난 뉴스예요. 하지만 동시에 위험한 정보이기도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확인하고 보도해야 할지 제 머릿속은 온통 생각들로 가득 찼어요. 호텔로 돌아와 밤새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최근의 동향, 그리고 이런 파병이 가능한지에 대해 분석해봤죠. 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찾을 수 없었어요. 다음날 저는 러시아 군사 전문가를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에게 이 소문에 대해 물어볼 생각이었죠. 하지만 제 질문에 그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어요. 해밀턴 씨, 당신이 무엇을 듣고 싶어 하는지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는 편이 좋을 겁니다. 당신의 안전을 위해서요. 그의 말투에서 위협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 소문이 단순한 풍문이 아닐 수도 있다는 확신이 들었죠. 만약 아무 근거 없는 이야기라면 왜 이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할까요? 이 만남 이후 저는 점점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미행하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었고 호텔방이 누군가에 의해 뒤져진 것 같은 흔적도 발견했죠. 하지만 이런 상황이 오히려 제 호기심을 자극했어요. 그래서 저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결심했습니다. 북한군 파병에 대한 증거를 찾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죠. 현지 언론인들과 접촉을 시도했고 온라인상에서 관련 정보를 수집하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모든 정보가 철저히 통제되고 있었고 사람들은 입을 다물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밤 한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북한군 파병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하지만 만남의 조건으로 극도의 보안을 요구했어요. 당신의 취재 활동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하지만 정말 진실을 알고 싶다면 내일 밤 9시에 고리키 공원으로 나오세요. 혼자 오십시오. 이 제안은 분명 위험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날 밤 저는 조심스럽게 고리키 공원으로 향했어요. 춥고 어두운 공원에서 한참을 기다리다 보니 불안감이 점점 커졌죠.
그때 갑자기 누군가가 제 어깨를 툭 쳤어요. 해밀턴 씨, 이쪽으로 오세요. 그는 저를 공원 깊숙한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북한군의 파병이 사실이며 이미 수천 명의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배치되었다고 말해주었죠. 더 충격적인 것은 일부 북한군들이 전쟁의 참혹함을 견디지 못하고 탈영을 시도했다는 거예요. 그들 중 몇몇은 이미 체포되어 처형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도주 중인 이들도 있죠. 북한에서 온 군인들의 처지를 생각해봤습니다. 그들은 과연 자발적으로 이 전쟁에 참여한 걸까? 아니면 강제로 보내진 걸까? 그들이 겪었을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일부가 선택한 탈영이라는 위험한 결정. 이 모든 것이 제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저는 이 이야기가 단순한 전쟁 보도를 넘어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건 인간의 이야기, 강대국들 사이에서 희생되는 작은 나라와 그 국민들의 이야기였죠. 그리고 저는 이 이야기를 제대로 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이 정보를 보도하는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러시아와 북한 정부의 표적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더 이상 이 나라에서 취재 활동을 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르죠. 심지어 제 목숨이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저는 결심했어요.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기로요. 하지만 신중하게 그리고 책임감 있게 접근해야 했죠. 먼저 추가적인 증거를 수집하고 다른 소식통들을 통해 정보를 교차 검증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정보를 제공해준 제보자의 안전을 지켜야 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주변을 경계하며 누군가 저를 감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했죠. 제 통신기기들도 모두 암호화하고 중요한 정보는 모두 암호를 사용해 기록했어요. 그렇게 며칠을 보내며 추가 정보를 모으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제 호텔 방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죠. 해밀턴 씨, 저는 당신을 돕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조심해야 해요. 내일 정오 붉은 광장 근처의 성바실리 성당에서 만나요. 그곳에서 당신에게 줄 것이 있습니다. 전화는 그렇게 끊겼어요. 저는 한동안 전화기를 붙잡고 그대로 굳어 있었어요. 이게 함정일.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성바실리 성당으로 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위험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죠. 결국 저는 가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동료 기자에게 제 위치를 계속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붉은 광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관광객들로 붐볐어요. 하지만 제 눈에는 그들 사이에 섞여있는 듯한 감시자들의 모습도 보였죠. 성당 앞에 도착하자 한 남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이것을 받으세요. 그리고 즉시 이곳을 떠나세요. 그가 건넨 것은 작은 USB였어요. 저는 즉시 그 자리를 떠났고 안전한 장소에서 USB의 내용을 확인했죠. 그 안에는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을 증명하는 문서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USB에 담긴 영상이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한 남자가 있었어요. 그는 자신을 북한군 출신 이진호라고 소개했죠.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북한군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참혹함을 견디지 못하고 탈영했습니다. 지금 제 목숨이 위험합니다. 누군가 저를 도와주세요. 이진호 씨의 호소는 제 가슴을 울렸어요. 이건 단순한 취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한 인간의 생명이 걸린 문제였어요. 저는 그를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를 찾아야 할까요? 영상 속 단서를 토대로 며칠을 뒤졌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모스크바 외곽의 한 폐건물 근처에서 그를 발견했어요. 저는 당장 번역기를 켰어요. 이진호 씨는 겁에 질린 채 숨어 있었습니다. 그를 설득해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는데 꽤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 상황의 심각성을 더욱 실감했어요. 우리는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전선으로 보내졌어요. 많은 동료들이 죽었죠. 살아남은 사람들도 대부분 다쳤고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싸우라고 강요받았어요. 이진호 씨의 증언은 충격적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 정보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고민이 되기 시작했죠. 이 이야기를 그대로 보도한다면 이진호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거든요. 이진호 씨, 당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위험해질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진호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 죽을 각오로 여기까지 왔어요. 제 이야기가 북한에 남아있는 사람들, 그리고 아직도 전쟁터에서 고통받고 있는 동료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겠습니다. 그의 용기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큰 책임감도 느꼈죠. 이 이야기를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어떻게 하면 이진호 씨와 그의 가족들의 안전을 지키면서도 진실을 알릴 수 있을지 고민이 되었어요. 며칠 동안 저는 이진호 씨와 함께 그의 증언을 정리했어요.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전쟁 보도를 넘어서는 인간의 드라마였죠. 북한에서의 삶, 러시아로 파병된 과정, 전쟁의 참상, 그리고 목숨을 건 탈출까지 모든 이야기가 가슴 아프면서도 강렬했습니다. 하지만 이진호를 어떻게 보호해야 할지가 문제였어요. 러시아에서 그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죠. 그래서 저는 모스크바 주재 영국 대사관에 연락을 취했어요. 이진호의 망명을 도와달라고 요청한 거죠.
이건 한 사람의 생명이 걸린 문제예요. 제발 도와주세요. 대사관에서 이진호의 망명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대사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진호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밀턴 씨.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그의 말에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 적어도 이진호의 생명은 구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안도감이 들었죠. 대사관 관계자들이 이진호를 안전한 장소로 데려갔어요. 저는 그와 작별 인사를 나누었죠. 해밀턴 씨, 제 이야기를 꼭 세상에 알려주세요. 그래야 북한에 남아있는 사람들, 그리고 아직 전쟁터에 있는 동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어요. 저는 그에게 약속했어요. 그의 이야기를 반드시 세상에 알리겠다고요. 대사관을 나오면서 저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진호를 돕기로 한순간부터 저는 단순한 관찰자가 아닌 이 이야기의 한 부분이 되어버렸으니까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해서 주변을 경계했어요. 이제 제가 러시아와 북한 양국의 표적이 되었다는 걸 알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도 커졌습니다. 호텔방에 도착해서 저는 곧바로 노트북을 펴고 이진호 씨의 이야기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증언, 제가 수집한 증거들, 그리고 제 경험을 모두 담아내려고 했죠. 이것이 단순한 뉴스가 아닌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에 관한 이야기라는 걸 세상에 알리고 싶었어요. 글을 쓰면서 저는 계속해서 이진호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그의 두려움 가득한 눈, 그리고 희망을 품은 미소. 그의 용기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 이야기를 꼭 세상에 알려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창밖을 내다보며 계속해서 주변을 경계했죠. 이제 제 앞에는 두 가지 선택밖에 없어 보였어요. 이 이야기를 포기하고 안전하게 러시아를 떠나거나 아니면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끝까지 진실을 파헤치는 것이었죠. 저는 당장 모스크바를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새벽 되도록 빠른 출국 시간을 확인하고 급히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러시아와 북한 당국의 감시를 피해 탈출하다시피 떠나온 거죠. 그렇게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모스크바의 긴장감에서 벗어나 이제야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부담감도 느꼈습니다. 이제 제가 취재한 내용을 어떻게 세상에 알릴지, 도움을 준 사람들의 안전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 고민해야 했으니까요. 택시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길에 보이는 도시의 모습은 정말 놀라웠어요.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듯 쏟아 있었고 거리는 활기차고 세련되어 보였죠. 북한의 이야기를 들은 후라 그런지 남북한의 극명한 차이가 더욱 와닿았어요. 저는 곧바로 BBC 서울 지국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수집한 정보들을 정리하고 추가 취재 계획을 세우기로 했거든요. 하지만 서울 거리를 걸으면서 저는 자꾸만 주변을 경계하게 되었어요. 모스크바에서의 긴장감이 아직 남아있었나 봐요. 그렇게 BBC 서울 지국에 도착해서 동료들과 회의를 하면서 저는 제가 취재한 내용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그들의 고통, 그리고 탈영병들의 위험한 상황. 이 모든 것이 단순한 뉴스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걸 알았죠. 해밀턴 씨의 이 정보들은 정말 폭탄급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매우 위험할 수 있어요. 선배 기자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꼭 세상에 알려야 해요. 저는 점점 더 큰 책임감을 느꼈어요. 다음날 저는 용기를 내어 통일부를 찾았어요. 제가 취재한 내용을 조심스럽게 공유하면서 그들의 의견을 구했죠. 이 정보가 사실이라면 우리 정부도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통일부 관계자의 말에 저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제가 취재한 내용은 단순한 뉴스거리가 아니었어요. 이건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저는 BBC 본사와 상의하기로 했어요. 이 문제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결정하기에는 너무나 큰 사안이었으니까요. 본사에서는 이 정보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보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합니다. 서울 지국장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결국 우리는 점진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북한군의 해외 파병 가능성에 대한 추측성 기사를 내보내고 반응을 살펴본 뒤 더 구체적인 내용을 보도하기로 한 거죠. 첫 기사가 나간 후 예상대로 국제사회의 반응은 뜨거웠어요. 각국 정부에서 논평을 내놓았고 전문가들의 분석이 쏟아졌죠. 한국 정부도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어요. 우리 정부는 해당 정보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사실 확인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대대적인 보도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영국 BBC 본사로 돌아가 긴급회의를 하기로 했어요. BBC 본사에 도착하자마자 제가 취재해온 북한군 파병 문제와 관련해 앞으로의 보도 방향을 토론했습니다. 해밀턴 씨, 당신이 가져온 정보는 정말 폭발적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매우 민감한 사안이에요. 어떻게 다루는 것이 좋을까요? 편집장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네, 맞습니다. 이 정보는 단순히 뉴스 그 이상의 의미를 가져요. 우리가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많은 사람들의 운명이 바뀔 수 있죠. 특히 북한에 남아있는 사람들과 러시아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북한 군인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회의는 몇 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정보를 어떻게 공개할지, 어떤 형식으로 보도할지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죠. 결국 우리는 다큐멘터리 시리즈로 제작하기로 결정했어요. 단순한 뉴스 보도가 아닌 심층적인 분석과 인간적인 이야기를 담은 시리즈로 말이에요. 해밀턴 씨, 당신이 이 프로젝트를 이끌어 주셨으면 합니다. 당신만큼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알고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편집장의 말에 저는 큰 책임감을 느꼈어요. 다큐멘터리 제작은 쉽지 않았습니다. 매 순간 윤리적 딜레마에 부딪혔죠. 어디까지 공개해야 할지, 어떻게 하면 제보자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지, 북한과 러시아의 반발을 어떻게 다룰지 등 고민의 연속이었어요. 특히 이진호 씨의 이야기를 다룰 때는 정말 조심스러웠어요. 그의 증언은 너무나 중요했지만 동시에 그의 신원이 노출되면 위험해질 수 있었거든요. 우리는 그의 얼굴을 가리고 목소리를 변조하는 등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다큐멘터리는 점점 형태를 갖춰갔어요. 제 개인적인 내레이션을 중심으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실태, 그들의 고통, 탈북자들의 증언, 그리고 이 문제가 국제정세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담아냈죠. 촬영을 위해 다시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저는 이전과는 다른 시선으로 서울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화려한 도시의 모습 뒤에 숨겨진 분단의 아픔, 그리고 통일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복잡한 감정들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겁니다. 해밀턴 씨, 당신의 다큐멘터리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한국의 한 대학 교수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저는 이 다큐멘터리가 단순히 충격적인 사실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그리고 평화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해요. 제 대답에 교수님은 깊이 공감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다큐멘터리 제작의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는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어요. 러시아 정부에서 우리의 활동을 인지하고 방해를 시도한 거예요. 심지어 BBC에 대한 법적 조치까지 거론되었죠. 해밀턴 씨, 이대로 진행하다간 큰 외교적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법무팀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어요. 이건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이 걸린 문제예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전하지 않는다면 누가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을까요? 결국 우리는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다큐멘터리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방영일이 다가왔죠. 저는 BBC 사무실에서 동료들과 함께 실시간 반응을 지켜봤어요. 시청률이 급증하고 소셜미디어에서 관련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오르는 것을 보며 우리의 이야기가 세상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예상대로 국제사회의 반응은 뜨거웠어요. 제 개인적인 안전을 위협하는 메시지들도 받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이제 막 시작된 변화의 불씨를 꺼뜨릴 수는 없었으니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스크바에서의 위험한 취재부터 한국에서의 새로운 발견, 그리고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한 노력까지 이 모든 여정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며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작은 관심과 행동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에도 의미 있는 만남과 경험이 가득하기를, 그리고 그 경험이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물들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평화롭고 정의로운 세상을 향한 이 여정에 여러분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우리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한국 기술력으로 현무5 같은 걸 만들었다고? 이게 말이 돼? 분명 한국이 숨기는 게 있을 거야. 한국의 현무5가 세계에 첫 선을 보이며 세계 각국의 반응이 다양하게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유독 예민하게 반응하는 한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인데요. 끊임없이 한국을 견제하고 또 한국을 질투하는 중국 사람들을 가까이서 본 미국의 국방 전문 매체의 기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놀라운 것들을 발견했다는데요. 오늘 사연은 이 기자분이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사라 톰슨이에요. 미국 국방 전문 매체인 디펜스 뉴스의 국방 전문 기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자인 제가 이런 직업을 택한 것이 좀 놀라워 보일 수 있겠는데요. 저는 군대 그리고 한국과 아주 특별한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미 육군 대장으로 은퇴하셨고 아버지는 현재 미 공군 중장으로 복무 중이세요. 두 분 모두 한국군과 긴밀히 협력한 경험이 있으셨죠. 할아버지는 한국전쟁 당시 젊은 장교로 참전하셨고 아버지는 한미연합군 사령부에서 몇 년간 근무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군대와 국방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며 자랐어요. 특히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들었죠. 두 분 모두 한국군의 전문성과 헌신에 대해 높이 평가하셨어요. 그래서인지 저도 자연스럽게 군사 문제, 특히 한미동맹에 관심을 갖게 됐죠. 그날 전 여느 때와 다름없이 기사 마감에 쫓기고 있었어요. 워싱턴 DC의 작은 아파트에서 노트북을 두드리며 마지막 문장을 완성하고 있었죠. 드디어 끝났네요. 그때 시계를 보니 벌써 새벽 2시였죠.
국방 전문 기자로 일하다 보면 이런 날이 많아요. 세계 곳곳의 군사 동향을 파악하고 전문가들과 인터뷰하고 때로는 위험한 지역까지 직접 가보기도 하죠. 힘들지만 저는 이 일이 정말 좋아요. 주방으로 향하던 그때 제 노트북에서 띵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호기심에 노트북으로 돌아와 이메일을 확인했어요. 발신인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죠. 중국 정보원에게서 온 메일이네요. 이 시간에 무슨 일이지? 첨부 파일을 열자마자 저는 숨을 들이켰어요. 극비 문서였거든요. 중국 군사 전문가들이 한국의 신형 미사일 현무5에 대해 작성한 보고서였죠. 이게 무슨 핵무기보다 위험하다라고요? 믿기지 않아 여러 번 읽어봤어요. 하지만 틀림없었죠. 중국 전문가들은 정말로 현무5를 그렇게 평가하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에 우호적이지 않지만 이상했어요. 이건 너무 과장된 거 아닐까요? 확인해봐야겠어요. 저는 바로 중국의 군사 전문가 친구에게 이메일을 보냈죠. 리 박사님, 혹시 현무5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중국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죠? 답장은 금방 왔어요. 하지만 내용이 좀 이상했죠. 사라, 그건 매우 민감한 주제예요. 공식적으로 말할 수 없어요. 다만 우리 모두가 주목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이 대답을 듣고 저는 더욱 호기심이 생겼어요. 직접 가봐야겠어요. 한국에 말이죠. 결심을 하고 나니 갑자기 힘이 나더라고요. 피곤함도 잊은 채 서둘러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노트북, 카메라, 녹음기 그리고 현무5에 대한 모든 공개 자료들을 프린트해서 챙겼죠. 보스한테 연락해야겠어요. 전화기를 들고 편집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새벽 3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이었지만 우리 업계에선 이런 게 흔한 일이에요. 보스, 네, 사라예요. 죄송해요. 이렇게 늦게 전화드려서. 네, 중요한 일이에요. 한국의 신형 미사일 현무5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입수했어요. 네, 맞아요. 직접 가서 취재하고 싶어요. 네? 정말요? 감사합니다. 최대한 빨리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나서 저는 흥분을 감출 수 없었어요. 편집장이 바로 허락을 해주셨거든요. 이제 정말 한국에 가는 거예요. 드디어 큰 특종을 잡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서둘러 공항으로 향했어요. 다행히 새벽 비행기를 탈 수 있었죠. 비행기를 타는 동안에도 머릿속은 온통 현무5로 가득했어요. 대체 이 미사일이 뭐길래 중국을 이렇게 두렵게 만드는 걸까요? 비행기가 이륙하고 저는 노트북을 펴고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현무5에 대해 알려진 정보는 많지 않았죠. 한국이 독자 개발한 초음속 순항 미사일이라는 것 정도? 초음속이라 그래봤자 얼마나 빠를 수 있겠어요? 하지만 중국의 반응을 보면 분명 뭔가 특별한 게 있을 거예요. 저는 질문 목록을 적기 시작했죠. 현무5의 실제 속도는 얼마나 되나요? 정확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어떤 기술이 적용되었을까요? 왜 중국이 이토록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질문을 적으면서 저는 점점 더 흥분되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무기상의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동북아 전체의 힘의 균형을 바꿀 수도 있겠죠. 비행기 안에서 잠깐 눈을 붙이고 나니 어느새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저는 생각했던 한국과 너무 달라서 깜짝 놀랐어요. 서울행 리무진 버스를 타면서 저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풍경을 감상했죠. 와, 정말 발전했네요. 마지막으로 왔을 때와는 또 달라요. 서울 도심에 들어서자 고층 빌딩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IT 강국다운 첨단 기술의 향기가 느껴지는 듯 했죠. 이런 나라에서 만든 미사일이라니 뭔가 특별할지도 몰라요. 호텔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나니 이제 본격적인 취재 준비를 해야 했어요. 노트북을 켜고 한국 국방부 홈페이지부터 뒤져보기 시작했죠. 공식 자료로는 부족해요. 내부 소식통이 필요하겠어요. 예전에 알고 지내던 한국 국방부 관계자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다행히 그분이 인터뷰에 응해주기로 했죠. 네, 김 과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첫 단추를 끼운 거죠. 내일이 기대되네요. 과연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잠자리에 들면서도 저는 설렘을 감출 수 없었어요. 현무5의 비밀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들. 모든 것을 밝혀낼 자신이 있었죠. 잘 자요. 서울 내일은 정말 긴 하루가 될 것 같아요. 눈을 감으면서도 저는 미소 짓고 있었어요. 기자로서 이런 순간이 가장 행복하거든요.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진실을 찾아내는 그 짜릿함. 그걸 위해 살아온 거나 다름없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잠은 거의 못 잤지만 흥분된 마음에 피곤함도 잊은 채 서둘러 준비를 했죠. 오늘은 꼭 뭔가를 알아내고 말 거예요. 호텔 레스토랑에서 간단히 아침을 먹고 나왔어요. 국방부로 가는 택시 안에서도 계속 자료를 훑어보고 있었죠. 현무5 대체 이게 얼마나 대단하길래? 국방부에 도착하자 김 과장님이 저를 맞아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사라씨, 오랜만이네요. 네, 김 과장님,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가워요. 우리는 회의실로 자리를 옮겼어요. 김 과장님은 조금 긴장한 듯 보였죠. 사라씨, 현무5에 대해 묻고 싶다고 하셨죠?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질문을 시작했어요. 네, 현무5의 실제 성능이 궁금해요. 특히 속도와 정확도에 대해 알고 싶어요. 김 과장님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하셨어요. 현무5의 정확한 스펙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음속의 5배 이상의 속도로 비행할 수 있고 오차 범위는 3m 이내라고 할 수 있죠.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와, 정말 대단하네요. 그런데 왜 중국이 이토록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김 과장님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어요. 그건 현무5가 중국의 방공망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정말인가요? 그렇게 뛰어난 건가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더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이건 정말 대단한 무기 시스템인 것 같았거든요. 이걸 어떻게 보도해야 할까 너무 민감한 내용인데. 고민하면서 걷다 보니 어느새 국방부 구내식당에 와 있었어요. 점심을 먹으며 생각을 정리하려는데 옆자리에서 들려오는 대화가 귀에 들어왔죠. 야, 너 들었어? 현무5 시험 발사 성공했대. 진짜? 언제? 어제 새벽이래. 근데 비밀이래. 저도 모르게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고 있었어요. 이거 큰 뉴스인데 확실한 정보를 얻어야겠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와 다시 취재를 시작했어요. 이번엔 현무5 개발에 참여했다는 엔지니어를 만나기로 했죠. 안녕하세요, 박 박사님.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아닙니다. 사라 씨가 현무5에 관심 있다고 해서 궁금했어요. 박 박사님은 생각보다 젊어 보였어요. 그만큼 한국의 기술력이 뛰어나다는 증거일까요? 박 박사님, 현무5의 핵심 기술이 뭔가요? 간단히 말하면 극초음속 비행과 정밀 타격 능력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대기권 상층부를 비행하면서도 목표물에 정확히 도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어요. 와, 정말 대단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위협적으로 보이는 걸까요? 박 박사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아마도 현존하는 대부분의 방공 시스템을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일 거예요. 현무5는 너무 빠르고 예측 불가능해서 요격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이 말을 듣고 저는 현무5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전략적 균형을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였던 거죠. 박 박사님, 혹시 어제 시험 발사가 있었다는 게 사실인가요? 박 박사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 반응으로 저는 확신했어요. 시험 발사는 분명 있었던 거예요.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흥분을 감출 수 없었어요. 이건 정말 큰 뉴스예요. 세계가 알아야 할 내용이죠.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어요. 이런 내용을 보도해도 될까? 국가 안보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 고민하면서 호텔로 돌아왔어요. 노트북을 펴고 지금까지 알아낸 내용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현무5 음속의 5배 이상 속도, 오차 범위 3m 이내. 타이핑을 하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이 정보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어디까지 공개해야 할지 말이에요. 에잇, 일단 초고는 써놓고 고민해야겠다. 밤늦게까지 글을 쓰고 또 썼어요. 현무5의 능력, 그것이 가져올 변화,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한국의 기술력까지도요. 휴, 드디어 끝났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어요. 피곤함이 몰려왔지만 동시에 뿌듯함도 느껴졌죠. 내일은 이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보도 여부를 결정해야겠어요. 침대에 누우면서 오늘 하루를 되새겨봤어요. 현무5의 비밀,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들과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들도 많았죠. 그렇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저는 어제 쓴 기사를 다시 읽어봤어요. 잠을 자고 나니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더라고요.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국방부로 향했어요. 오늘은 공식 브리핑이 있는 날이었거든요. 오늘은 꼭 결정적인 정보를 얻어내고 말 거야. 국방부 브리핑실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기자들이 와 있었어요. 그 중에는 중국 기자들도 눈에 띄더라고요. 저 사람들은 뭔가 심상치 않아 보이네. 브리핑이 시작되고 국방부 대변인이 현무5에 대해 간단히 언급했어요. 현무5는 우리 군의 새로운 전략 무기로 그 성능과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 순간 중국 기자 한 명이 갑자기 일어나 소리쳤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한국의 기술로 그런 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순간 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저도 깜짝 놀랐죠. 저건 뭐지? 왜 저렇게 공격적인 거죠? 대변인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현무5는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되었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중국 기자가 나서더라고요. 그렇다면 왜 구체적인 성능을 공개하지 않는 겁니까?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아닙니까? 상황이 점점 격해지는 것 같아 저도 참지 못하고 일어났어요. 잠깐만요.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긴장됐지만 용기를 내어 말했죠. 저는 현무5 개발에 참여한 엔지니어들과 인터뷰를 했어요. 한국의 기술력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술을 보세요. 왜 미사일 기술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중국 기자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브리핑실을 빠져나갔죠. 브리핑이 끝나고 밖으로 나오는데 아까 그 중국 기자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이대로는 안 돼. 어떻게든 현무5의 개발을 저지해야 해. 맞아, 경제적 제재를 가한다든가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이건 단순한 견제가 아니라 방해 공작이잖아요?
더 자세히 들으려고 했지만 그들이 저를 발견하고 말았어요. 당신 뭘 엿듣고 있는 거요? 아, 저는 그냥 화장실을 찾고 있었어요. 겨우 그 자리를 빠져나와 밖으로 나왔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보도해야 할까요? 아니면 당국에 알려야 할까요? 고민하면서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했어요. 그때 옆 테이블에서 들려오는 대화가 귀에 들어왔죠. 들었어? 중국에서 한국 제품 불매운동이 시작됐대. 응? 갑자기 왜? 뭔가 군사적인 이유 때문이래. 자세한 건 모르겠어. 저는 깜짝 놀랐어요. 벌써 시작된 거예요? 이렇게 빨리? 급하게 노트북을 켜고 뉴스를 찾아봤어요. 정말로 중국에서 한국 제품 불매운동이 시작됐다는 기사들이 보이더라고요. 이건 정말 심각한 상황이에요. 현무5 때문에 무역 전쟁까지 벌어질 수 있겠어요. 저는 서둘러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실을 보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세계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해요. 중국의 부당한 경제 보복을 그냥 넘어갈 순 없어요. 글을 쓰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 보도가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걱정되더라고요. 하지만 이건 제 의무예요. 진실을 알리는 게 기자의 일이니까요. 밤늦게까지 기사를 수정하고 또 수정했어요. 최대한 객관적으로, 하지만 진실은 명확히 드러나도록 노력했죠. 휴, 드디어 끝났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어요. 피곤함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사명감도 느꼈죠. 이제 편집장님께 보내드려야겠어요. 아, 그 전에 한 번만 더 검토해볼까? 다시 한번 기사를 읽어내려갔어요. 현무5의 능력, 중국의 반응, 그리고 시작된 경제 보복까지요. 모든 내용이 사실에 근거했고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었죠. 좋아요,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 기사를 보내고 나서 침대에 누웠어요. 하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죠. 시차 탓인가 하고 한참 중얼거리다가 까무룩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밤새 수많은 알림이 와 있더라고요. 눈을 비비며 화면을 들여다봤죠. 어머, 이게 무슨 일이지? 제가 평소 보는 뉴스 사이트들의 놀라운 기사 제목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믿기지 않는 내용들이었습니다. 한국 비밀리에 핵무기 개발 완료. 현무5 사실은 핵탄 2 탑재 가능. 한국의 핵무장 동북아 평화 위협. 이게 대체 무슨 소리지? 어제까지만 해도 이런 얘기는 없었는데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어제까지 취재한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거든요. 현무5는 분명 재래식 무기였고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이건 뭔가 잘못됐어. 확실히 확인해봐야겠어. 급하게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왔어요. 로비에 다른 기자들도 웅성거리고 있더군요. 저 뉴스 정말일까? 영국 기자가 프랑스 기자에게 물었어요. 설마, 하지만 저렇게 떠들썩하니 뭔가 있는 건 아닐까? 프랑스 기자가 대답했죠. 저는 기자들의 대화를 들으며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런 소문이 퍼지면 한국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서둘러 국방부로 향했어요. 가는 길에 여러 전문가들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파악하려 했죠. 박 박사님, 이 뉴스들 보셨어요? 정말인가요? 아니요, 사라씨, 그건 완전히 거짓 정보예요. 현무5는 재래식 무기이고 우리나라는 핵무기를 개발한 적이 없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있는 것 같아요. 박 박사님의 말씀을 듣고 조금 안심이 됐어요. 하지만 동시에 더 큰 의문이 생겼죠. 그렇다면 왜 이런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걸까요?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죠? 글쎄요, 아마도 현무5의 개발을 저지하거나 한국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려는 세력이 있는 것 같아요. 조심하세요. 사라씨, 이건 단순한 오보가 아니라 정보전이에요. 박 박사님의 말씀을 듣고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이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상황인 것 같았거든요.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도 비슷했어요. 모두 이 뉴스가 허위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정보 조작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죠. 국방부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기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입구부터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죠. 간신히 기자증을 보여주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브리핑실은 이미 말 그대로 전쟁터였어요. 기자들이 서로 소리치며 질문을 던지고 있었고 국방부 관계자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대응하고 있었죠. 대변인이 긴급 브리핑을 시작했어요. 이번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핵무기를 개발한 적이 없으며 현무5는 순수한 재래식 무기입니다. 이는 악의적인 허위 정보이며 우리는 이를 유포한 세력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입니다. 그때 한 중국 기자가 일어나 소리쳤어요. 그럼 왜 현무5의 정확한 성능을 공개하지 않는 겁니까?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다른 기자들도 가세했어요. 맞습니다. 왜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거죠? 국제사회의 검증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상황이 점점 격해지는 것 같아 저도 참지 못하고 일어났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지만 이대로 진실이 왜곡되는 걸 볼 순 없었거든요. 잠깐만요,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순간 브리핑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죠. 무척 긴장됐지만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저는 현무5 개발 과정을 취재했어요. 국제 전문가들의 검증도 받았고요. 현무5는 분명 재래식 무기입니다. 핵무기와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정확한 성능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군사기밀 보호를 위해서입니다.
이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러다 한 한국 기자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이내 다른 기자들도 동참했죠. 하지만 중국 기자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브리핑이 끝나고 밖으로 나오는데 한 한국 기자가 다가왔어요. 사라 씨 대단해요.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어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허위 정보가 퍼지는 걸 그냥 볼 순 없었어요. 우리 모두 진실을 추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 기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맞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근데 사라 씨 조심하세요. 이런 상황에서 진실을 말하는 건 위험할 수 있어요. 그 말을 듣고 불안해졌어요. 하지만 후회하진 않았죠. 진실을 말하는 게 제 의무니까요. 그때 제 휴대폰으로 한 통의 메시지가 왔어요. 발신인은 제가 아는 중국 기자였죠. 사라, 조심해. 너의 행동이 중국 정부의 심기를 건드렸어. 그들이 뭔가 계획하고 있어. 내가 위험해질 수 있어. 메시지를 읽고 나니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죠. 이건 위험한 상황이 되어가고 있네. 어떻게 해야 하지? 잠시 망설였어요. 이대로 계속 취재를 할지 아니면 안전을 위해 물러설지 말이에요.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습니다. 아니에요. 이대로 물러설 순 없어. 진실을 밝혀야 해.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펴고 지금까지의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현무5에 대한 사실, 중국의 반응, 그리고 이번 허위정보 사건까지 모든 것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보가 아니야. 의도적인 정보 조작이지. 누군가 현무5를 막으려고 하고 있어. 글을 쓰면서 점점 더 확신이 들었어요. 이건 단순한 군사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정보전이었던 거예요. 세계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해. 이런 식의 정보 조작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두가 알아야 하지. 밤늦게까지 기사를 쓰고 또 썼어요. 모든 내용을 사실에 근거해 객관적으로 작성하려고 노력했죠. 현무5의 실제 성능, 핵무기 의혹의 허위성, 그리고 이런 정보 조작의 위험성까지 모든 것을 담으려고 했어요. 드디어 끝났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어요. 피곤함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사명감도 느꼈습니다. 다시 한번 기사를 읽어 내려갔어요. 모든 내용이 명확하게 전달되고 있는지 꼼꼼히 확인했죠. 좋아,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 기사를 보내고 나서 침대에 누웠어요. 하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죠. 오늘 있었던 일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걱정도 되고 두렵기도 했어요. 그 중국 기자의 경고가 자꾸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더 큰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아침 일찍 눈을 떴어요. 사실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죠. 어제의 사건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오늘은 뭔가 결정적인 걸 찾아내야 해.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어요. 오늘은 특별한 약속이 있었거든요. 중국 군부 내부 소식통과 만나기로 한 거예요. 카페로 향하는 동안 머릿속으로 질문들을 정리했어요. 이 소식통은 제가 오랫동안 신뢰해온 분이에요. 하지만 이번엔 상황이 너무 민감해서 걱정되더라고요. 카페에 도착해서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왔거든요. 긴장된 마음을 달래려 커피를 한 잔 시켰죠. 낯익은 얼굴이 카페로 들어왔어요. 리 씨였죠. 그는 조심스럽게 주위를 살펴보더니 제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사라, 잘 지냈어? 네, 리 씨 와주셔서 감사해요. 위험을 무릅쓰고 오신 거 알아요. 리 씨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사라, 당신이 알고 싶어 하는 게 뭔지 알고 있어. 현무5에 대해 우리 군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맞소? 네, 맞아요. 정말 중국 군부가 현무5를 그렇게 위협적으로 보고 있나요? 리 씨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사실 우리 군부는 충격을 받았소. 한국의 기술 발전 속도가 우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거든.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정말요? 그렇게까지요? 그렇소. 현무5의 성능이 우리의 최신 방공 시스템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거든. 이건 단순한 무기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리 씨의 말에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이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였던 거죠. 그럼 어제의 그 허위 뉴스들도 중국 군부의 작품인가요? 리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그건 우리도 반대하는 일이요. 하지만 일부 강경파들이 독단적으로 행동한 것 같소. 현무5를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거든. 그렇군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현무5를 두려워하는 거죠? 리 씨는 잠시 주위를 둘러본 후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라, 이건 꼭 비밀로 해주시오. 우리 군부 내에서 현무5가 가져올 변화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돌렸소. 결과는 충격적이었소. 현무5가 실전 배치되면 동북아 전체의 군사 균형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거요.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어요. 이건 정말 큰 뉴스였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건 옳지 않아요. 동의하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극단적인 방법을 택한 거요. 현무5를 막기 위해서라면 뭐든 하겠다는 거지.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점점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무기 개발의 문제가 아니었죠. 국제 정세, 군사 균형, 기술 패권, 그 모든 것이 얽혀있는 복잡한 상황이었어요. 리 씨, 솔직히 말씀해주세요. 현무5가 정말 그렇게 대단한가요? 한국의 기술력이 그 정도로 발전한 건가요?
리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사라, 당신도 알다시피 나는 한국을 늘 무시해왔어. 기술력이고 뭐고 중국을 따라올 수 없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이번엔 달라요. 현무5는 정말 대단한 기술이요. 우리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 이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이건 정말 중요한 증언이었거든요. 그럼 앞으로 중국은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요? 글쎄, 공식적으로는 외교적 항의를 계속하겠지. 하지만 물밑에서는 현무5에 대항할 새로운 기술 개발에 전력을 다할 거요. 이미 시작됐을 거야. 대화를 마치고 카페를 나왔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이 정보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어디까지 공개해야 할지 말이에요.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펴고 지금까지 알아낸 내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현무5 중국 군부도 인정한 게임 체인저. 타이핑을 하면서도 계속 고민했어요. 이 기사가 가져올 파장을 생각하니 부담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이건 세계가 알아야 할 진실이야. 숨기면 안 돼. 밤늦게까지 기사를 쓰고 또 썼어요. 현무5의 실제 능력, 중국 군부의 반응, 그리고 이것이 가져올 국제 정세의 변화까지 모든 것을 담으려고 노력했죠. 그리고 이 긴급한 취재 일정을 마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미국에 돌아온 지금 저는 한국 뉴스를 매번 체크하며 한국의 또 다른 시작을 기대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뿌리에 대한 자부심과 함께 세계를 향해 더 넓은 시각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번 취재를 너무 급히 갔다 와서 한국을 제대로 즐기지 못했는데 선선한 가을 날씨가 벌써부터 그립네요. 한국의 가을이 다가기 전에 빠른 시일 내에 한국을 다시 찾고 휴가를 즐겨볼까 생각 중입니다. 벌써부터 그리운 한국인데요. 여행으로 방문하고 나서도 또 소식 전하겠습니다.